최근 시장을 보면 정말 중동 지역에 들이온 짙은 전쟁의 먹구름부터 시작해서요. 네, 거시경제적 혼란이 엄청나죠. 그렇죠. 게다가 인공지능이 약간 우리의 일자리나 산업 지형을 송두리째 바꿀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도 있고요. 이른바 사스 종말론까지 겹쳤으니까요. 맞습니다. 기존의 구독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시대가 끝났다는 공포감. 그것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시가총액 수십억 달러가 단숨에 증발해버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롤러코스터에 안전바 하나 없이 올라탄 것 같은 기분일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최근 금융시장을 강타한 이 충격적인 사건들의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당장이라도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부정적인 헤드라인들은 우리에게 당장 주식시장에서 도망치라고 경고하는 것만 같죠? 네, 모든 것을 팔고 현금을 쥐고 숨죽여 있으라고 말하는 장세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정교한 컴퓨터 알고리즘은 아주 작은 악재에도 기계적으로 반응하거든요. 그 이른바 패닉셀링이라고 하죠. 맞아요. 공황 매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경제뉴스 채널에서는 연일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고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놀라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우 역설적인 현상이 하나 등장합니다. 네, 그게 바로 이번 시간의 핵심 주제입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새로운 권력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죠. 네, 이 개인 투자자들은 단 하나의 일관된 그리고 아주 우직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략이 뭐냐고요? 아주 단순하죠. 맞습니다. 무조건 사고 또 산다는 겁니다. 사고, 사고, 또 사라. 오늘의 심층 탐구에서는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와 시장을 짓누르는 공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장 충성스러운 주식 매수자로 남아있는 이들, 이른바 저점 매수자들의 낙관적인 심려와 전략을 아주 깊숙이 해부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겁니다. 이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투자의 본질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얽히고 설킨 상황을 하나씩 풀어보죠. 도대체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고 있길래 이러는 걸까요? 시장의 구체적인 숫자를 들여다보면 이들의 뚝심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지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수치인가요? 중동에서 전쟁 발발 소식이 전해지고 처음 맞이했던 지난 월요일의 주식시장을 떠올려 보시죠. 개장과 동시에 시장의 주요 지수들이 줄줄이 하락 출발했습니다. 시장 전반에 공포탄이 터진 거였죠. 기관들은 위험 자산을 던지기 바빴고요. 그런데 JP모건 체이스의 분석 자료를 보면 바로 그 공포의 월요일 하루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과 상장지수 펀드, 즉 ETF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죠? 무려 22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입니다. 잠깐만요. 22억 달러요. 네, 하루 만에요. 하루 만에 그 정도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폭락하는 장에서 기관들이 내던지는 물량을 그렇게 받아내는 건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도박에 가까운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시장이 언제나 그들의 믿음대로 우상향해 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그런 막대한 자금을 하루아침에 쏟아붓는 건 겉보기에는 무모한 불나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투자라기보다 광기에 가까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게다가 그 매수세가 월요일 하루의 해프닝으로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화요일에도 시장이 초반에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 저점 매수자들이 밀려드는 매도 물량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시장의 하락폭을 방어해낸 거군요. 네, 그리고 마침내 수요일 이들의 그 용감하고도 무모해 보였던 베팅이 즉각적인 보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반등이 온 거네요. 중동의 갈등이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면서 기술주와 통신 서비스 주식들이 앞장서서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S&P 500 지수가 0.8% 상승했고 나스닥은 무려 1.3%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도 0.5% 오르면서 기분 좋게 마감했고요. 맞습니다. 이들의 베팅이 단기적으로 대성공을 거둔 셈이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네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매력적인 부분은 이 현상이 단순히 운 좋은 며칠간의 반등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시타델 시큐리티스의 보고서를 보면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의 역사적 맥락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지난 2월의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그 유명했던 2021년의 밈 주식 열풍 이후 가장 강력했던 달로 기록되었습니다. 와, 2021년 이후 최대요?
미국 주식시장의 전체 역사를 통틀어봐도 5번째로 강력한 매수세가 몰린 달이었죠. 2021년 밈 주식 사태라니 그때의 광기가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개인 투자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여서 특정 주식을 게임처럼 무작정 사들이면서 헤지펀드들을 파산 위기로 몰아넣었던 엄청난 사건이었죠. 네, 전설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매수세는 당시 게임스탑 사태 때의 맹목적인 군중 심리나 분노의 매수세와는 확실히 결이 다르지 않나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회사의 실적이나 펀더멘털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가자를 외치며 샀다면 지금은 뭔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들어가는 더 단단해진 느낌이 듭니다. 워런 버핏의 그 유명한 격언 있잖아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파묘스러워져라. 아, 네네. 이 말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철학에 완전히 깊숙이 뿌리내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결국 우상향한다는 복리의 마법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기본 철학이 된 거죠. 정말 그러네요. 단순한 투기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자본 유의의 역사적 데이터를 개인 투자자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체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수석 전략가 스티브 소스닉이 이 현상에 대해 아주 훌륭한 통찰을 내놓았습니다. 뭐라고 했죠? 그는 이것을 미국 투자자들의 심리가 거둔 거대한 승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악조건이나 공포스러운 상황이 닥쳐도 물컵에 물이 반이나 비었다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 특유의 긍정적인 심리 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흔들리지 않는 멘탈리티군요. 맞습니다. 전쟁이 나든 인플레이션이 치솟든 경제는 계속 돌아간다는 굳건한 믿음이죠. 훌륭한 기업은 어떻게든 돈을 벌 방법을 찾아낸다는 믿음이네요. 정말 대단한 심리적 방어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한편으로는 고정관념을 깨는 지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부분이죠? 우리가 월스트리트의 투자자 혹은 수십억 달러를 움직이는 매수자라고 하면 보통 화려한 사무실에서 모니터 6대 띄워놓고 초단타 매매를 하는 양복 입은 엘리트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이미지죠. 그런데 이번 저점 매수의 주인공 중 한 명으로 아주 의외의 인물이 자료에 소개되었습니다. 바로 54세의 미주리주 채소농부 맷 마이어씨입니다. 자연과 흙을 다루는 정직한 농부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로 이루어진 최첨단 소프트웨어 주식이라 정말 극적이고도 아름다운 대비를 이루는 흥미로운 사례네요. 맞아요. 이 농부의 이야기를 하려면 지난 2월 주식시장을 덮쳤던 그 끔찍한 공포를 잠시 되짚어봐야 합니다. 네, 인공지능 관련 공포였죠. 갑자기 엄청나게 발전한 인공지능 기술이 기존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시장을 덮쳤습니다. 기업들이 더 이상 빗선 구독형 소프트웨어를 안 쓰고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거라는 공포였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그야말로 절벽에서 떨어지듯 폭락했습니다. 네, 그런데 마이어 씨와 그의 아내는 이 공포의 한가운데서 세일즈포스, 사이버 보안의 최강자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미국의 국민 세금 정산 프로그램인 터보텍스의 모기업 인투이트 같은 우량 소프트웨어 주식들을 대거 쓸어 담았습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했죠. 마이어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아주 강력하게 대규모로 자금을 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폭락장 매수가 이들 부부의 가장 핵심적인 투자 전략 중 하나였다는 거군요. 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입니다. 마이어 씨가 왜 그런 과감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가 남긴 통찰을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최근 인공지능 열풍 속에서 유행처럼 번진 바이브 코딩이라는 개념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거든요. 바이브 코딩이요? 복잡하고 잠교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대신 인공지능에게 일상적인 언어로 프롬프트 몇 줄을 입력해서 대충 느낌대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꼬집는 말이군요. 아, 그러니까 기업의 존폐가 달린 핵심 인프라나 고객의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시스템을 그렇게 대충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코드에 맡기는 것에 대한 비판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공지능이 코딩을 엄청나게 잘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 굳이 비싼 돈 주고 기존 소프트웨어를 쓸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 마이어 씨가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하는 건 아닐까요? 일리 있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최고 경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이어 씨의 통찰이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냈거든요. 그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네, 들어보죠. 어떤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다면 검증되지도 않은 자체 제작 인공지능 솔루션을 회사의 핵심 업무에 도입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리석고 비이성적인 짓일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엄청나게 어리석고 비이성적이다.
아주 강한 표현이네요. 이 통찰이 경이로운 이유는 쏟아지는 과도한 정보와 시장을 휩쓰는 공포 속에서도 비즈니스의 진짜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는 점입니다. 기업은 위험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그 펀더멘탈 말입니다. 아, 흙을 만지는 농부의 상식적인 시선으로 보아도 포춘 500대 대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수십 년간 수조 원을 들여 구축하고 검증된 세일즈포스의 고객관리망이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보안망을 버릴 리가 없다는 거군요. 네, 챗GPT로 며칠 만에 푹당 만든 소프트웨어로 갈아탈 리가 없다는 명확한 판단을 내린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한 공포로 패닉에 빠져 주식을 집어던질 때 개인 투자자가 오히려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비판적 사고 능력으로 산업의 펀더멘털을 확인하고 기회를 잡아낸 아주 훌륭한 사례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통쾌한 반전이네요.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월스트리트의 엘리트들보다 미주리주의 농부가 인간의 본성과 기업의 생리를 더 정확히 꿰뚫어 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마이어 씨는 현재의 인공지능 열풍에 대해서도 꽤 긍정적인 장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3년간 주식시장을 주도해온 인공지능 분야의 막대한 발전과 자금이 결국엔 폭포수처럼 흘러넘쳐서 시장의 다른 부문으로까지 스며들 것이라는 이른바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인공지능 혁명이 특정 빅테크 기업 몇 군데의 독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경제 전반의 파이를 키울 것이라는 아주 건강한 낙관주의죠. 정확합니다. 자, 그럼 시선을 지정학적 이슈 중동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잠시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는 이 중동 지역의 분쟁이나 미국과 이란의 갈등 상황,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치적 이슈에 대해 어떠한 특정 입장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오직 제공된 자료에 나타난 시장의 반응과 데이터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청취자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것입니다. 네, 철저히 시장 데이터로서만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 소식이 전해졌던 초기만 해도 상황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팽배했죠. 유가가 치솟을 것이란 공포가 컸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이 되자 시장의 트레이더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이 거대한 공포를 훌훌 털어내버렸습니다. 아주 빠르게 무시해버렸죠. 시장의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유가 상승세가 단기적으로 멈춘 명확한 배경이 존재합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중동 지역의 원유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선박 보험 제공이나 군사적 호위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아, 그 소식이 유가 상승을 멈추게 한 거군요. 네, 이 소식 하나로 에너지 공급망 붕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빠르게 진정되었습니다. 이 갈등의 복잡한 정치적 맥락을 철저히 배제하고 보았을 때 시장 참여자들은 이 상황을 장기적인 글로벌 경제 붕괴의 신호탄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부나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한 단기적인 이벤트로 해석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포 속에서도 주식을 사들이는 개인 투자자들과 악재를 빠르게 소화해버리는 시장의 모습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유에스뱅크 자산운용의 로파우스가 이 상황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로파웃의 분석이 아주 핵심을 찌르죠. 단기적인 요인들이 분명 존재하지만 이것이 시장의 근본적인 펀더멘털을 탈선시키고 있는가? 우리의 대답은 아니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지난달 인공지능 공포로 인한 기술주 폭락이나 이번 주에 갑작스러운 중동 지정학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지난달 기록했던 역사상 최고치에서 불과 2.9% 떨어진 위치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강력한 증거입니다. 네, 거시경제 전문가의 시각에서도 단기 충격이 장기 펀더멘털을 훼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업과 경제의 기초 체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단단한 믿음이 바로 저점 매수자들을 움직이는 동력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는 관점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무조건 맹목적인 매수만 고수하고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또 다른 접근법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텍사스에 거주하는 27세의 청년 투자자 찰스 도드 씨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전략도 진라하고 있고 훨씬 더 신중해졌거든요. 찰스 도드 씨요? 자료를 보니 이분은 작년에 주식시장이 발작을 일으켰던 결정적인 순간들을 아주 현명하게 이용했던 분이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 작년에 딥시크 매도세 기억하시죠? 엄청난 폭락장이었죠. 기술주들이 발작을 일으키며 폭락했을 때, 그리고 지난 4월에 갑작스런 관세 충격으로 시장이 요동칠 때 도드 씨는 테슬라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주식을 과감하게 매수해서 꽤 쏠쏠한 수익을 챙겼습니다. 경험 많고 민첩한 저점 매수자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전적을 자랑하는 도드 씨의 스탠스가 2026년 현재 아주 신중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전보다 덜 공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거군요. 네, 도드 씨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시장의 반응이 너무 과민해졌다는 겁니다. 이른바 먼저 총을 쏘고 질문은 나중에 하는 식의 극단적인 과잉 반응 패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팔아치우고 보는 시장의 태도 말이군요. 이런 불확실성이 겹겹이 쌓인 장세에서는 무조건 뛰어들기보다 몸을 사리는 게 현실적이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도드 씨는 현금을 쥐고 관망하면서 두 자릿수 하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소 10% 이상 무너져 내리는 진정한 폭락장이 올 때까지 인내하는 새로운 세대의 영리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넷 마이어 씨가 적극적인 행동파라면 찰스 도드 씨는 실탄을 아끼며 진짜 큰 폭락을 기다리는 전략파네요. 자,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를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거대한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기계적인 투매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는 그들의 펀더멘털에 대한 긍정주의가 시장의 붕괴를 막아왔죠.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시장을 굳건히 지탱해온 이 최후의 보루, 개인 투자자들의 집단 심리가 어느 날 갑자기 긍정에서 비관으로 돌아서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섬뜩한 가정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이 무너질 듯한 뉴스가 쏟아질 때 맨 마이어처럼 과감하게 기회를 낚아채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찰스 도드처럼 실탄을 아끼며 진짜 큰 폭락을 기다리는 편이신가요? 과연 그 거대한 빈자리는 누가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며 여운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각자의 투자 전략과 시장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